자, 그러면은 네, 다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에서 데이빗이 에일리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미주사랑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스카이프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녹음 문제도 있고 목소리 안 겹치려고 해서 이렇게 턴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되게 좀 긴장되네요. 너무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까먹고 제가 말했지만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네네. 저는 우리 또 정신분석학자 펭귄 보살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신분석학자 펭귄 보살이랑 정신분석이 무슨 상관이죠? 자긴 미륵이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죠. 뭐 자리를 뭐 깔고 뭐 적중률 얘기를 하시길래 왕꽃선녀님. 왕꽃선녀님은 또 뭐야? 저에게 그런 분들은 다 선녀님이어서. 그러시구나. 저는 그럼 일단은 이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에일리언 시리즈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오리지널에서도. 근데 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태도 변화가 보여서 물론 리들리 스캇은 오리지널에서 1편만 연출했지만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 안드로이드들은 오리지널에서는 뭔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결점이 있잖아요. 그 표정이 풍부하지 않다거나 눈이 좀 멍하다든가 그런 감정적인 단점들이 있고 또 그냥 아주 그냥 시원하게 박살 나잖아요. 우유도 막 뿜고. 네. 근데 이제 우유는 지금도 뿜는데. 근데 이제 좀 덜 뿜지. 왜냐면은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아주 그냥 피칠갑 하듯이 뒤집어 쓰는데 약간 정잔탕을 해야 되나? 프로메테우스 시리즈에서는. 근데 프로메테우스 시리즈에서도 사실은 근데 뭐 목만 달랑달랑 남긴 하니까 그때 되게 우유 많이 뿜어. 근데 또 역으로 오히려 재밌긴 하죠. 왜냐면은 그 엔지니어가 데이빗의 머리를 뽑아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은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 신체의 불안정성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데이빗의 머리 뽑을 때 그 데이빗의 몸을 맞고 휘두른 거에 또 사람이 죽지 않나요? 아닌가? 프로메테우스에서? 죽었죠. 그 웨일랜드 회장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엔지니어가 죽였죠.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그 데이빗을 휘둘러가지고 그래서 죽었구나. 네,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데이빗이 갖는 네네네. 어떤 완전성이 어디서 나오나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은 아까 펭귄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빗이 이제 오만한 이유가 자기가 이제 인간보다 낫다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몸이 완벽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지니어가 데이빗 머리를 뽑아버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이제 인상 깊게 남아서 몸이 그렇게 완벽한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약간 인간보다 약간 더 나은 점?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중적이라는 게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인 거니까요. 여기서 뭐 데이빗이 정말 신은 아니니까 뭐 전지전능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영생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제 완전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비드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이라는 점에서 거인을 쳐부수는 다는 점에서 사실 이 정체성은 굉장히 작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외형으로 표현으로서 다윗이 몸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인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거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건데 그런 이중적인 면이 저는 데이빗한테도 있다고 느끼는 거죠. 데이빗이 뭐 민간이나 엔지니어 같은 자기에 비해서 어쨌든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일종의 거인 같은 신처럼 느낄 수 있는 그 존재를 깨부순다는 점에서 다윗스러운 면이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데이빗의 정체성 자체가 이제 뭐 다른 엔지니어나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창조주의자 창조된 존재인 거잖아요. 네, 그냥 그런 면에서 그냥 모순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순? 네. 근데 그 모순이 실제로 모순이 아니라 두 가지 동시에 다 가능한 거죠 실제로. 네네. 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 위주사랑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대충 다시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데이빗이 씨를 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드로이드니까 생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그 어떤 야사라든가 역사에 보면은 환관 내시들이 약간 역색 행각에 몰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는 말 그런 같아요. 거가 예 반영된 거 아닌가. 그 제가 아까 데이빗 몸 얘기를 한 게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죠 데이빗이. 왜냐면 목이 뽑혀도 살아날 수 있는 거는 그 몸이 뭔가 견고하다기보다는 이제 기계니까 이제 몸하고 육체하고 정신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빗이 자꾸 이제 생체 실험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자기가 정신적으로는 불변한데 몸이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신체적으로 완벽한 제노모프라는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인간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이유가 시시껄렁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줬어 요건데 그러면서도 항상 이제 남자한테 이제 경쟁 의식을 느낀다는 게 약간 환관 그 거세에서 비롯된 패티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저는 일단은 거세당에 있다는 점에서는 그거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잘해줘서 좋아한다는 거는 제 생각엔 그냥 한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와의 관계를 보면은, 그게 굳이 남자나 여자를 골라서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씨를 뿌린다는 점에서 그 데이빗의 행위 자체는 어쨌든 간에 여성의 신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이름 뭐죠? 여자 주인공 이름? 데니얼스요. 그 데니얼스도 쇼 박사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냥 뭐 내가 지금 너한테 하려고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사실 약간 강간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씨를 뿌릴 대상을 찾는다는 점에서 여자라면 그냥 되는 건데 이러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사실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데이빗이 가진 씨는 오히려 거기에서 데이빗이 여자랑 더 잘 지냈던 거는 실제로는 남성들이 아버지로서 결국엔 데이빗에게 늘 불안감을 오히려 역으로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에얼리언에 등장하는 남자 캐릭터들이. 예. 그래서 더 데이빗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는 듯한 행위를 하죠. 뭐 명령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데이빗의 컴플렉스도 있겠지만 아버지랑 경쟁하는 역으로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데이빗이랑 경쟁하는 남성 등장인물들의 열등감 역시도 있지 않나. 약간 양방향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네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월터와 데이빗의 차이가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뭘 바꾼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월터가 결국에는 개선됐는데 물론 신체적으로도 약간 개선된 게 나와서 그게 자기 치유가 가능하죠. 네네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데이빗은 호치키스로 막 자기 얼굴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역으로 여기에서 왜 자기 치유가 안 되게 만들었을까 최초에는 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데이빗을 만든 사람들도 그 불안이 결국엔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이랑 최대한 가깝게 구현을 시켜 놓으면은 월터는 저는 노예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행성에 도착을 했을 때 우주복을 입고 헬멧을 쓰는데 찰리가 신경을 긁어. 데이빗한테 너는 근데 헬멧 왜 써? 필요 없잖아. 너 로봇이잖아. 이랬더니
그 데이빗이 내가 이렇게 해야 너네들이 불안감을 덜 느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랑 최대한 비슷하게 행동을 해야만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뭐랄까 데이빗의 우월한 위치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같이 놀아줄게 막 이런 느낌? 그런 거에서 인간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대답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필요 없는데 니네가 원해서 쓰는 거야 이런 느낌. 내가 맞춰주고 있다. 근데 이제 월터 저는 그런 뉘앙스가 좀 싫더라고요. 프리퀄에서 되게 자의식 과잉이잖아요. 데이빗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 같은 게. 그쵸 자의식 과잉이죠. 완전히 근데 인간답지 이제- 않나요 그런 면이?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든다기보다도 이게 영화 밖으로 뛰어나와서 내가 이 영화 주인공이야라고 말하는 느낌? 조금 개연성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주인공이 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셜록 같죠. 셜록? 네, 저는 그 셜록 드라마 보면서 셜록이 너무 주인공임을 뽐내면서 다니는 게 재밌는데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그래서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데이빗이랑 캐릭터의 매력에 빠져서 저는 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상한가 내 말이? 아니요. 그냥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특히 커버넌트에선 데이빗 말고는 볼 게 없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다른 캐릭터들의 매력이 너무 없었고 그 좀 웃긴 점은 프리퀄 시리즈 안에서는 데이빗 물론 파스벤더가 나이가 들으니까 주름이 더 생기는 건 맞는데 데이빗은 영생의 존재인데 약간 더 늙어 보여서 좀 아쉬웠고 아까 위주사랑이 말한 포인트 중에 오리지널 시리즈의 AI들보다 데이빗이 훨씬 더 발전된 것 같아서 이게 시간적으로 사실은 좀 모순적이라는 점에서 웃긴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월터가 그 중간 다리가 돼서 실제로 인간들이 이런 데이빗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식의 AI를 만든다고 하면 뭐 말은 되겠죠. 조금 억지지만. 그래서 뭐 월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의무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그 왜 구했냐고 하면서 그 데이빗이 그 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너가 좋아하니까 구한 거지라고 했더니 듀티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점에서 월터는 아예 노예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거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결국 거세를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확실히 역시 인간은 무서운 존재구나.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오리지널 애쉬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걔는 그냥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물론 70년대의 상상력이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그냥 프로토콜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정말 그 이외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AI였는데 이제 프리퀄 시리즈에서는 훨씬 더 사실은 진화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적으로 더 이전이지만. 저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든 게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오리지널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프로메테우스 시리즈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의견일 수도 있는 게 되레 그런 로봇적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로봇적인 1차원적인 면이 있는 게 애쉬하고 이제 2편의 비숍의 매력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특히 이제 비숍은 그런 1차원적인 면을 극복하고 제임스 카메론 특유의 그런 기계에 대한 긍정? 낙관적인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매력이 있었고 애쉬 얘기 다시 하자면 이제 애쉬가 자기 정체가 이제 발각되고 안쪽에 그 구조가 막 드러나잖아요. 전선이랑 막 구슬이랑 그런 거가 굉장히 SF 장르적으로 재밌었는데 제가 생각할 땐 데이빗의 매력이 아니라 그 마이클 패서빈더의 매력이고 제가 데이빗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냥 사람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이게 그냥 사람 얘기고 거세된 사람 얘기고 그 리들리 스캇 본인의 어떤 철학을 얘기하려는 메리수라고 하죠. 뭐 작가 본인의 캐릭터?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게 너무 인간 같다는 점은 글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창조를 다룬다는 얘기에서 결국에는
뭔가 어댑테이션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공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독립적인 개체를 만든다는 점에서 결국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말은 결국에는 데이빗이라는 존재가 인간 같은 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방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인간이 뭔가를 창조할 때 느끼는 욕망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두 분의 그거는 그냥 이 두 시리즈 오리지널과 프리퀄의 지향점의 차이에 따른 용도 변경에 대한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몰랐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데이빗이 머리카락을 자르잖아요. 머리가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머리 잘하는 거예요? 나 그거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빗이 흐트러짐 없는 그 프로메테우스의 그 단정한 머리와 사실 그 이렇게 머리 빗는 장면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매력이었는데 데이빗은 나는 막 갑자기 무슨 노숙자 같이 머리도 벗겨진 것 같고 막. 아니 저는 그거는 이제 괜찮았는데 문제는 머리카락이 정말 그렇게 잘하게 만들어 놓은 건가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일단은 저는 근데 사실은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쇼 박사가 얘를 수리를 하면서 어떤 뭐 이것저것 주워다가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심었나? 모발 이식했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 에일리언도 만드는 로봇인데 모발이 지금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수 있겠죠. 보여주지 않았던 그 10년 사이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데이빗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저는 재밌는 게 얘가 왜 에얼리언을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게 AI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나약함이 없는 상태? 그런 약간 정말 그 순수한 어떤 폭력성이라는 하나의 지향점밖에 없고 신체적으로 그걸 구현할 완벽한 능력이 있는 상태를 되게 아름답게 보는 희한한 관점을 그러니까 굉장히 가지고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굉장히 매스매틱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강렬한 하나의 힘을 수동, 추구하는 그것만 있는 존재? 근데 인간을 보면 인간은 너무 감정에도 휘둘리고 말이 안 되는 결정을 많이 내리고 그런 면이 AI한테는 안 좋게 보였을 수 있죠. 저는 어쨌든 간에 왜 얘가 에얼린을 완벽하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아까 이미 뭐 영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죽지 영원한 않고 진화. 계속해서 그런 면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얼리언을 왜 완벽하겠다고 생각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에얼리언은 어쨌든 약간 기생충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타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숙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계속 자고 인간을 있고. 필요로 해서 데이빗이 트랩을 놓은 거죠. 네, 커버넌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트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에얼리언을 완벽하다고 생각했는지 이거는 어쩌면은 완벽이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냥 인간을 파괴하고 싶은 그럴 수도 있고. 욕망에 지나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를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뿌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펭귄맨님 아버지 안녕하시죠? 걱정이 되네 갑자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얘기하고 싶은 거 남아 있는 거 있으신가요? 좀 전에 거 이어서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빗은 정신만 불변인 그런 반쪽짜리 완벽성을 가지고 있고 제노모프 에일리언은 육체적 완벽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불완전한 인간이 이제 제일 역설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닌가. 인간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죽어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주사랑이 뭐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오히려 둘 다 불완전하지만 가장 그런 면에서 완벽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과연 인간이 완벽한가? 인간이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제가 데이빗에게 너무 이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인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만들었냐 인간을 왜 만들었냐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었고 사이보그도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든 거고 인간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인간 중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사랑이랑 오히려 반대의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오히려 질문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게 둘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같은 얘기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질문 자체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형광모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 데이빗 같은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약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영화가 데이빗을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잖아요. 그게 없으면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지.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네, 뭐 아무튼 정답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 취향이죠. 그러니까 그게 데이빗을 긍정적으로 그리냐 부정적으로 그리냐의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근데 그게 데이빗이 그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질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지금 둘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런 건데 제가 정신의 끈을 잠깐 사실 놨었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주사랑의 의견은 그러니까 그런 데이빗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신체적인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실험들이나 아니면 데이빗 본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항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 그 반대에 서 있는 인간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맞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인간이 긍정적인 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나는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를 너 이런 고민 왜 해? 라고 질문하는 영화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제 다른 항으로 가고 싶은데 트라이앵글을 어디 한번 만들어보시죠. 저는 데이빗이 결국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고 그 데이빗의 부정적인 면이 결국에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것도 뭐 가능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데이빗과 월터가 대화하는 장면 중에 데이빗이 이제 어떤 시 구절을 읽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지만디아스라는 시인데 갑자기 까먹었네. 난 몰라. 퍼시 비쉬 셸리라는 시인이 쓴 오지만디아스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요. 근데 그거를 데이빗이 바이런의 시라고 소개를 하는데 월터가 아니야 이러면서 셸리가 쓴 거야 이러면서 고쳐주는데 그 시가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름이 너무 익숙하고 희한해서 어디서 봤더라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게 브레이킹 배드의 시즌 5 마지막 시즌 중에 이러면 스포일러가 되는데 브레이킹 배드 스포일러를 해도 되나요? 해 그냥. 거기에 행크라고 이제 브레이킹 배드 주인공이 마약상인데 그 마약상을 쫓는 마약 단속국의 직원 행크가 죽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결정적으로 이 주인공인 월터도 무너져 가거든요. 근데 월터야 이름이. 근데 아무튼 그 에피소드 이름이 오지만디아스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지만디아스는 사실 그 람세스 3세 파라오 3세 람세스 어쨌든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고 그 이집트의 그 사람의 미라가 발견됐을 때 이 시인이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화려한 문명조차도 언젠가는 빛이 바래고 기억 속에 잊혀지고 많은 망각의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데이빗이 읽는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는 데이빗이 그 시의 제목을 잘못 알고 있어서 지금 월터가 지적해줬다고 했잖아요. 시인의 이름을 시인의 이름을 왜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잘못 안 거죠. 그 시의 내용을 자기가 자기 아전인수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기억하는 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저는 잠깐 들어가지고. 뭔가일까요? 그 데이빗이 읽는 부분은 나의 이 작업물을 보아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문명을 감상해라. 그런데 사실 이 시는 결정적으로는 그 문명조차도 사라진다는 그게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브레이킹 배드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시즌 5가 16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8개씩 따로 오픈을 했어요, 시즌이. 근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결론이 되는 마지막 그 8에피소드에 대한 티저가 공개가 됐을 때 티저의 나레이션이 이 시의 전문이에요. 이거를 월터가 읽는 건데 그걸 보면 약간 더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주사랑이 지금 얼짱 각도로 카메라를 못생김을 좀 조금이라도 가려야죠. 우리끼리 있는데 뭐. 아 그렇네. 또 뭐 마지막으로 추천 영화로 돌아가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이 벌써?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볼 때. 근데 월터가 어쨌든 그 지적을 했다는 점이 저는 지금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단은 뭐 그냥 워낙 평론적으로 데이빗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사이보그인가? 안드로이드라는 점에서 얘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 알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게 그리고 머리가 자란다는 점이랑도 점점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저는 지금 순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점점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럴수록 더더더 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뭔가에 집착하는 그런 기괴한 정신 상태를 가진 인간이 되어 간다기보다도 그냥 인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들리 스캇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머리를 기르게 한 거예요. 이 개연성을 생각을 못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뭘 그걸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정말 인간이 되어가는 싶기도 하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결론은 못 내렸는데 결국에는 그 로브와 그 머리카락이 긴 산발의 의미는 얘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결국의 원류는 그 중세의 숲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마녀 혹은 마법사 같은 존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마법사나 마녀의 존재는 결국에는 중세시대에 타운과 타운 사이의 미개척지에 인간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홀로 살면서 뭔가를 기괴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그냥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그루밍을 막 하진 않죠. 머리가 막 보통 산발인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빗과 월터의 차이를 좀 주려고 어쨌든 했던 그 실용적인 측면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맞아요. 마지막 반전을 더 반전답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정합니다. 네. 근데 그 반전이 조금 재미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건 반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너무 뻔한 건데 사실 반전은 아니죠. 관객이 그걸 모르진 않죠. 관객이 그걸 모르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서 오히려 반전을 느끼는 건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인데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관객한테 반전으로 사용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관객들이 헷갈려 해요. 마지막에. 네. 그 에일리언을 잡는 걸 도와주다 보니까 좀 긴가민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애매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눈치를 챌 수는 있죠. 중간중간에. 되게 힌트가 있는 반전이고. 근데 어차피 오프닝 씬에서 그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이다라는 암시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엔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악도 수미상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쵸. 그 노래가 다시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이제 좀 엔지니어들에 관해서 실망을 했던 게 그 엔지니어 도시가 굉장히 디자인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로마 시대 건축물 같이 보여서 이 미술팀이 디자인을 궁리하다가 막혔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에일리언 1편도 그렇고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엔지니어에 관해서 좀 이게 공포감을 느끼는 게 디자인이 통일돼 있잖아요. 그 약간 곤충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갑옷? 제노모프나 페이스허거랑 이제 엔지니어가 디자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그 엔지니어 우주선에서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계기판을 보면은 하얀색 그 애벌레 알같이 생긴 걸 꼭꼭 누르잖아요. 그런 점이 어떤 매력이었는데 엔지니어 도시는 그냥 로마 뭐 베드로 대성당 같이 생겨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저도 사실 엔지니어들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자마자 다 때려 죽여버려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엔지니어. 근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뭐 하는 인간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 양반들이 뭐 하는 양반들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역으로 걔네들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네가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약간 너무 무한한 고리를 만들고 그게 약간 리들리 스캇이 그런 점에서 좀 게으르고 이 양반이 게으르다고 느낀 게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거인 상들 같은 게 있잖아요. 얼굴. 예, 그래서 얘네들도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같은 것들도 너무나 굳이 특정한 이유를 대지 못하겠는데 그런 건축 디자인 같은 것들이 워낙 종교적인 곳을 연상시켜가지고 얘네가 신이라는 인간 입장에서 얘네가 창조주라는 느낌도 있지만 역으로 얘네들도 결국엔 누군가에 의한 누군가를 숭배하고 있고 결국에는 무한한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제 오히려 역으로 거기서 재밌는 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세대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1세대, 인간이 2세대, 데이빗이 3세대, 에어린이 4세대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세대 안에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서 흥미롭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세대만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그냥 결국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의 연속인 것 같아서 굉장히 그게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졌을 때. 많이 무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 프로메테우스 엔지니어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요번에 잠깐 그 플래시백처럼 등장하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말살당하기 직전에 그 모습들을 보면 더 인간 같아요. 그러니까 덜 하얗고 더 인간 같고 그 프로메테우스의 엔지니어는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정도로 근육질이고 특히 그 오프닝에 등장하는 그 한 명은 정말 그 약간 징그러울 정도로 근육질인데 그런 걸 봤을 때 그 엔지니어들의 세계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흰색은 뭔가 사제들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그러니까 어떤 뭐 계층일 수도 있고 그게 약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거를 이번 편에서 밝히지 않기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걸 버려버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사실 알 수 없는 점이 많긴 하죠. 별이 뭐 엔지니어들이 사는 별이 몇 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쵸. 그리고 뭐 그 안에 거기는 그냥 정말 엔지니어들이 먼저 테라포밍한 지역일 뿐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사실 뭐 그건 알 수 없고 왜냐면 그 우주선이 왔을 때 너무 반기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반겨? 그 이야기를 모르니까 뭐 약간 그 생활 양식 그러니까 그 저는 모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약간 로마 시대 개선식 할 때 막 나와서 반기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작에서 엔지니어가 가졌던 이미지는 뭔가 이게 신체적 능력이 좋으니까 혼자 뭔가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약간 초인 거기서 같은 이렇게 느낌이었죠. 우르르 모이니까 범인들이 된 느낌. 맞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걔네들이 너무 뭐 순간 뭐 없어지고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당하는 게 속상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 검은 나의 물체가 엔진은 이렇지 않아. 그 검은 물체가 막 투하될 때 적어도 그런 장면을 기대한 거죠. 모든 엔지니어의 몸에서 막 괴물이 튀어나오는 거야. 막 그런 걸 난 기대했는데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잔인한 사람. 그래서 10년 동안 그 괴물들이 서로 죽이고 죽여서 지금 폐허가 됐구나라고 난 잠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죽었더라고요. 너무 CG가 많이 들어가나 그러면? 그러게요. 그리고 그거는 저는 촬영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서 그 마지막에 제노모프 시점샷 나오는 거 굉장히 생뚱맞더라고요. 제노모프 시점샷? 예, 우주선에서 데니랑 마지막에 싸울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은 기억이 안 나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 통로를 보면서 이동을 하는 그 시점샷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그 첫 번째 시점샷이 시점샷이 한 두 번인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의 코렉션을 하자면 걔는 제노모프가 아니라 프로토모프라고 합니다. 제노모프가 아직 안 됐어요. 예. 그 프로토모프 시점샷이 처음 제시될 때 어떤 수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물이 막 물 효과처럼 막 일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샷이 데니얼스랑 그 남자가 이제 대피한 샷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이 대피한 장소가 무슨 물이 담겨 있는 수조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점샷인 걸 알게 됐는데 굉장히 생뚱맞았고 그리고 그 살인자의 제노모프의 시점샷을 보여주는 의도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지 않았나. 갑자기 왜 컴퓨터 게임 같은 시점을 보여주나. 약간 혼란이 있었어요. 제가 끝으로 가면서 점점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 뭔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근데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일렁이는 시점샷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포식자의 시점샷을 보여주는 건 호러 영화의 흔한 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별 생각이 없었고 저는 사실 우주선에 들어와서는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사실 집중을 안 해가지고 저는 사실 테네시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데니얼스 빼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쉬웠습니다. 테네시가 살아남아서. 그러면 오히려 그게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여자 빼고는 다 죽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막판에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냥 다 죽이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몇 명은 죽였는데. 해서 이 영화는 결국 마지막에 그 라인의 황금 그 노래를 위해서 이렇게 꾸겨 맞춘 것 같아요, 좀. 저 데이빗이 그 우주선을 활보하면서 발할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 확실히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또 스페이스 오디세이 생각이 많이 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클래식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웅장한 노래와 그렇죠. 뭐 우주선 나오는 영화 중에 영향을 안 받은 게 없으니까요. 그럼 다 된 건가요? 추천 영화로 넘어가나요? 네. 누가 먼저 하고 싶으신지. 저는 뭐 준비돼 있는데요. 마치 제가 준비 안 해온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근데 아까 왓챠를 보는 걸 전 봤어요. 이주사랑부터 할까요, 그러면? 예. 저는 그 커버넌트 평도 이제 총평을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창조자하고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주제가 이전에 나왔던 영상물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다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다뤄졌고 또 커버넌트보다 더 잘 다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는 게 미국 드라마 배틀스타 갤럭티카인데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방영이 됐었고 그 기계 피조물인 사일런 종족하고 인간 사이의 어떤 그 갈등하고 이제 합일 그런 화합 그런 거를 다루는 드라마인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게
그 배틀스타 갤럭티카 이전에 나왔더라면은 조금 더 고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인간을 대상으로 이제 사일런들이 생체 실험을 하는 부분이 시즌 2인가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몇 화에 나오는지 기억을 못해서 이 드라마 컨셉을 보시려면 세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5화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시즌부터 봐도 상관이 없나요? 뭐든 상관없죠 사실. 아, 제가 약간 드라마는 또 아예 다 봐야 또 직성이 풀려서 볼 거면 다 보고 안 볼 거면 안 보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네. 사실은 그래서 드라마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는 웬만하면 다 파일럿은 보고 때려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파일럿 보시고 이제 사실 파일럿부터 보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죠. 제가 또 그 IPTV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집에 있는 IPTV가 배틀스타 갤럭티카 전편을 이제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오. 근데 이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파일럿을 수입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즌 1부터 보면은 왜 인간들이 고향을 떠나서 돌아다니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해서 그 형광모자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파일럿부터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배틀스타 갤럭티카 파일럿만 봤던 것 같아요. 그 파일럿이 한 편이 아니죠? 네 편이에요. 여러 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추천작. 아, 네. 제 추천작은 저는 뭘 추천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에얼리언 커버넌트란 영화가 중2병 걸린 안드로이드에 나 빼고 다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2병 걸린 데이빗과 비슷한 혹은 역으로 짝을 이루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라스 폰 트리에의 멜랑콜리아가 짝을 이루는 영화가 아닌가 급진적인 주장이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리에의 큰 팬이라고 하려다가 또 애증의 관계이시니까. 그쵸. 그래서 네, 설명을 해주시죠. 라스 폰 트리의 멜랑콜리아는 데이빗이 창조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파괴에 대한 욕망을 결국 가지고 있다면은 혹은 창조에 대한 욕망으로서 액티브한 면에서의 파괴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은 라스 폰 트리의 멜랑콜리아는 그 정반대로 무력감에서 나오는 파괴에 대한 욕망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멜랑콜리아라는 게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창조를 추구하는 에얼리언 커버넌트나 프로메테우스 시리즈와 역시나 그런 점에서 정반대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로 돌아가는 행위가 뭔가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창조하기 위해서 뭔가 파괴해야 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그 창조와 파괴의 공간이 결국에는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공간과 결국엔 연결되고 그런 점에서 멜랑콜리아의 지구 특히나 그 배경이 되는 별장에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 별장이라는 제한된 장소는 굉장히 초현실적으로 규칙이 어긋나는 그리고 그 규칙이 어긋나는 거는 결국에는 멜랑콜리아라는 그 심리적인 우울과 행성으로서의 우울이 지구를 향해 들이닥치면서 그 자연의 법칙이 깨지고 중력이라는 그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깨지면서 모든 그 생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룰로서의 세상도 파괴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런 면에서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멜랑콜리아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라스 폰 트리에의 멜랑콜리아. 네네. 저는 사실 뭐 당연히 프로메테우스를 추천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지. 아니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마스터를 추천하고 싶어요. 대박. 왜요? 왜냐면 저의 멜랑콜리아 전 후보가 사실은 데어 윌 비 블러드였어요. 그쵸. 데어 윌 비 블러드도 사실 마스터랑 비슷한 영화죠. 마스터의 경우는 이제 사이언톨로지를 사실 생각하고 쓴 영화인데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그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어떤 호아킨 피닉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과 그런 신이나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인간의 열망을 그린 작품이라서 아 근데 되게 적절한데? 왜냐면은 비슷하다는 그 생각이 교주와 그렇죠. 그 이름 뭐지? 필립 세이머 호프만, 그쪽 아니 호프만 말고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랑 호프만의 관계가 마치 데이빗과 그 웨일랜드 웨일랜드의 회장의 관계처럼 보이는 점이 실제로 있네요. 좀 뭔가 유사부자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호아킨 피닉스 자신도 그 완벽하지 않은 거짓말하는 그 교주에게 의심을 느끼지만 그런 걸 자기가 억눌러 버리는 캐릭터잖아요. 그런 그냥 좀 되게 100만 년 먼 영화 같지만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영화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절찬리 상영 중인 겟아웃 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던 필 감독의 겟아웃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에 그냥 개봉도 한 김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마음이니까. 굉장히 저희의 짧은 소견을 반성하게끔 만드는 절대 개봉하지 않을 거라던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니까. 네, 오늘 저 먼 곳에서 시차를 극복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러 달려와준 미주사랑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의 10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아무도 안 해, 왜? 왜 안 해줘요 미주사랑? 나는 원래 이거 하는 캐릭터가 아니야. 네, 전 영화 시작해서 방금 끊겨서 타이밍 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이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